자,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학습 데이터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힌트 정보가 되고, 두 번째가 정답 정보가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럼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혹은 추출을 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이 되냐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수학적인 모형이 되는 거죠.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인 모형을 학습 데이터에 적용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어디에 적용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힌트 정보하고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힌트와 정답 간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게 지도학습 알고리즘이에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잘 됐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부탁을 합니다.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두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미지, 각각의 사진에 존재하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를 맞히는 작업을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고자 한다, 수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맞나요? 자, 얘는 어떠한 데이터예요? 문제에 대한 데이터예요. 정답 정보가 없다고요. 즉, 왼쪽에 있는 사진에 존재하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존재하는 동물이 고양이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겁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동물이 강아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지 알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왼쪽 사진을 보면 귀의 모양이 어떻고 털의 색깔이 어떻고 꼬리의 길이가 어떻고 뭐 수염의 길이가 어떠니까 강아지일 것이다 혹은 고양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왼쪽에 있는 동물이 강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지 알았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잘 몰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동물을 뭐 늑대라고 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동물을 호랑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고쳐주죠? 주변에 있는 사람, 응?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잖아요. 맞나요? 근데 그런 게 단번에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시 알려주는 과정을 여러 번 수행을 한다고요. 그러한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 여러분들도 학습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동물이 강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고양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동물의 특성, 귀의 모양이나 털의 색깔이나 꼬리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때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가 되고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라고요. 맞을까요? 자, 컴퓨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혹은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지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죠. 대신 무엇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고요?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요. 알겠나요? 자, 여기서 힌트 정보는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귀의 모양, 털의 색깔, 꼬리의 길이, 수염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힌트 정보가 되는 거예요. 힌트 정보는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사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는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만 추가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 정보만 추가적으로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사진이 있고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정답, 즉 레이블 정보를 생성하게 되면 그게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학습 데이터에 무엇을 적용해서 지도학습 알고리즘, 수학적인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힌트 정보하고 그리고 정답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즉 귀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 때 동물이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고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혹은 꼬리의 길이가 얼마일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물이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이고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인지 이러한 관계를 파악을 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자, 얘는 근데 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보통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딥러닝 알고리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사진에 있는 힌트 정보랑 그리고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힌트 정보가 어떻게 될 때, 즉 귀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꼬리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털의 색깔이 어떻게 될 때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인지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일 확률이 높으면 그 동물을 강아지로 최종적으로 예측하게 되는 거고 고양이일 확률이 높으면 최종적으로 고양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가정을 하냐면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어떠한 정보를 사용을 하냐면 평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파트의 가격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거고 평수가 힌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무슨 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가 되죠. 그리고 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죠.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거고 독립 변수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평수라고 하는 힌트 정보를 이용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평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가격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즉 학습 데이터 안에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정답 정보와 그리고 힌트 정보, 즉 종속 변수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독립 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학습 데이터에는 몇 개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4개죠.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아파트, 세 번째 아파트, 네 번째 아파트 각각이 하나의 관측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힌트 정보, 즉 독립 변수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정답 정보, 즉 종속 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힌트와 즉 독립 변수와 이 정답, 즉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지도학습 알고리즘. 지도학습 알고리즘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수학적 모형. 수학적인 모형이죠.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랑 즉 평수랑 그리고 종속 변수 즉 가격의 관계를 파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학적인 모형이 무엇이 된다고요?
1차 함수. 1차 함수. 네, 1차 함수죠. 그래서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모형을. 맞나요? 자, 여기서 B0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요? 기울기. 그냥 상수. 절편입니다. Y절. B0는 Y절편이죠. 절편. Y절편. 맞아요. 영어로는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자, 미안한데 지금 음성으로 하니까 누가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줄래요? 그래야지 누가 답변하는지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Y절편의 의미가 무엇이죠? 정의가 뭐예요? X가 몇일 때 Y값이에요? X가 0일 때의 Y값이죠. 그래서 X에 0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Y의 값이 뭐가 돼요? B0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B0가 Y절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1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B1. 기울기예요. 맞아요?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뭐분의 뭐예요? 뭐분의 뭐예요? 이렇게 쓰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혹은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얘를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b1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b1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경우에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만큼 감소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1차 함수는 2차원 평면에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겠죠. 직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맞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 1차 함수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지 혹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지 혹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는 1차 함수가 갖고 있는, 즉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학적인 모형이 갖고 있는 무엇의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의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B0가 얼마고 B1이 얼마예요? 이 1번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B0가 얼마고 B0가 얼마고 B1이 얼마인가요?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 되죠? 자, 얘를 2번의 직선이라고 할게요.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직선 같은 경우에는 B0가 얼마고 B1이 얼마죠? 1이죠, 둘 다. 맞나요? 자,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요? B0가 1이고 B1이 0이 되는 거죠. 자, 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1차 함수가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형태는 무엇의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B0와 B1의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B0와 B1의 값에 의해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직선의 형태가 달라져요. 직선의 형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선의 형태. 자,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그 외에도 다른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B0랑 B1의 값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직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직선의 형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쵸. X랑 Y의 관계예요. 자, 이 직선의 형태, 1번 직선이 나타내는 X랑 Y의 관계가 뭐예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감소하고, 그리고 X가 0일 때 Y가 얼마인 관계를 갖는다고요? 2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특정한 1번 직선 형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X랑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증가하고, X가 0일 때 Y가 1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특정한 형태의 직선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직선의 형태는 무엇을 의미한다? X랑 Y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를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B0와 B1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랑 Y의 관계를 의미한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선택한 이 1차 함수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X랑 Y의 관계가 무엇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수학적인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B0랑 B1의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X랑 Y의 관계를 define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값에 따라서 X랑 Y의 관계가 달라진다고요. 얘네들을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 안에 파라미터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X랑 Y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X랑 Y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베스트한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즉, 우리의 모형이 제일 잘 설명하는 X랑 Y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형 안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떠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학습을 통해서요. 그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추출하는 정보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 중에서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 얘를 파라미터의 어떠한 값이라고 하냐면 파라미터의 최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옵티멀한 밸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아야 해요. 최저값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어디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다르게 표현하면 힌트 정보하고 정답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을까요?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한다고요? 기계학습 알고리즘, 즉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한다고요. 근데 수학적인 모형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X랑 Y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즉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X랑 Y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는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아야 한다고요. 즉 우리가 선택한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라고요. 이 학습의 수학적인 의미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그 최적의 모델은 찾는 방법은 그냥 여러 가지 이따가 모델을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여러 개의 관측치들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걔네들이 2차원 평면에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뭐예요? 관측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마다 X, Y 정보가 있는 거고 그 X, Y 값에 따라서 공간에서 위치하는 곳이 달라지겠죠. 맞나요? 우리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우리가 선택한 1차 함수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한다고요. B0랑 B1의 값에 따라서 이 1차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직선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초록색 직선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직선에 해당하는 B0랑 B1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직선? 네, 초록색 직선에 해당하는 B0랑 B1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 즉 힌트 정보와 정답 정보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되는 거고, 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의 학습의 결과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관측치, 지금은 하나의 관측치가 무엇이라고요? 아파트가 되는 거죠. 각각의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만 있는 거예요? 힌트 정보만 있다고요. 문제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답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나요? 즉 독립변수 정보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독립변수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파트의 종속변수 값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힌트 정보랑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한 거죠. 맞아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으로 나타내어진다고요. 그 결과를 어디에 적용하면 돼요? 정답을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저값을 도출을 했는데 B0의 값이 0.5고요. B1의 값이 0.1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어디에 적용을 한다고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관측치가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번 관측치와 2번 관측치가 되는 거죠. 네? 자, 1번 관측치. 첫 번째 아파트를 보니까 X, 평수가 얼마래요? 40이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해당 관측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학습의 결과를 이용을 한다고요.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된 게 뭐예요?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갖고 있는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이죠. 맞을까요? 얘를 이용해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에 얼마를 넣으면 돼요? 첫 번째 관측치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4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4.5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5.5죠. 단위는 억이에요.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학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구해서 그 수학적인 모형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독립변수 값을 이용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면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 어떠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든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나요? 즉, 선형회계 모형을 사용을 하든 딥러닝 모형을 사용을 하든 똑같다고요. 딥러닝 모형도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수학적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미터를 갖고 있겠죠. 근데 선형회계 모형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 값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라고. 즉,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알겠죠? 자,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분류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 문제인지 혹은 분류 문제인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변수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변수? 아까 누가 대답했었는데 독립이랑 종속 말고 네, 연속이랑 이산이죠. 자, 연속이랑 이산 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연속 변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한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러한 변수를 연속 변수라고 하고요. 이산 변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유한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학적인 혹은 확률적인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연속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히 많은 변수, 그 다음에 이산 변수는 유한한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산 변수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냐면 명목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영어로는 카테고리칼 변수라고 하죠. 자, 명목 변수는 무엇이냐면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수를 명목 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명목 변수가 성별이 있어요. 자, 성별이 취할 수 있는 성별은 하나의 변수죠. 왜? 두 개 이상의 값들 중에서 하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돼요. 근데 얘는 명목 변수라고요. 이산 변수 중에서도 취할 수 있는 값이 여자하고 남자가 있겠죠. 맞나요? 이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그룹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남자라고 하는 값은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그룹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은 어떠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명목 변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명목 변수의 예가 무엇이 있냐면 정치 성향이 있죠. 자,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이 뭐 여러 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진보, 중도가 됩니다. 자, 보수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단, 그룹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진보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집단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중도는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룹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성향 또한 어떠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명목 변수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귀 문제라고 하고요.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인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수학적인 모형,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 모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의 문제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사용할 수 있고 디시전 트리도 사용할 수 있고 CNN이나 RNN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디시전 트리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분류의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얘네들은 회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뭐랑 뭐가 있다고요? 응? 회귀랑 분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종속 변수의 유형,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목 변수인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설명할 때 강의를 소개할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던 감성 분석, 센티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될까요? 회귀 문제일까요? 분류 문제일까요? 분류 문제죠. 왜? 종속 변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센티멘트고 센티멘트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과 부정. 알겠나요? 그리고 긍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갖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이 된 집합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정은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갖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이 된 집합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센티멘트는 명목 변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종속 변수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든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하든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것처럼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는 방법에는 어프로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도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모형이 갖는 설명력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인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예요. 자,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어떠한 값을 찾는다고요? 최저값을 찾는다고요. 최저값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차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오차는 영어로 표현하면 에러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방법이에요. i번째 관측치가 갖는 y값하고 얘는 실제값이에요. 자,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이기 때문에 자, 이 오차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측치의 오차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해당 관측치가 갖는 종속변수의 실제값 빼기 얘는 무엇일까요? yi hat은 무엇일까요? 얘는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예측이 된 값이에요. 예측치라고 예측치. 이 둘의 차가 뭐예요? 특정한 관측치의 오차가 됩니다. 자,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작은 거죠. 그러면 우리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차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오차는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오차예요. 맞아요? 그 전체의 오차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전체의 오차는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를 다 더해서 전체의 오차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자, 오차는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그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0. 예. 자,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에 두 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오차는 10이고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오차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더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오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근데 오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차가 여기도 10 있고 여기도 10이 있죠.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에 무엇을 취해서? 절대값이나 제곱을 취하면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하면 사라지는 부분 없이 우리가 전체 오차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각각의 관측치 오차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이렇게 됐었죠. 자, 얘를 통해서 각각의 관측치의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hat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일단 먼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예측치하고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의 차를 구해야지만 그게 특정한 관측치의 오차가 되는 거죠. 맞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관측치에 어떠한 값을 입력하면 돼요? 해당 관측치에 독립 변수 값을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종속 변수의 값이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 예측치, 즉 y1 해시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실제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y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오차, 즉 e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1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도 오차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다 더해서 전체 오차를 표현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곱을 취해서 더해서 전체 오차를 표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학습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비용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혹은 손실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비용함수를 의미하고요. 로스 펑션은 손실함수를 의미하는데 둘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자, 비용함수, 손실함수 얘네들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펑션이냐면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펑션이에요. 즉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펑션이 된다고. 알겠나요? 자, 아까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 오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많이 쓰인다고요? 각각의 관측치의 오차의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거나 아니면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하는 방법이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나타내지는 전체 오차가 하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비용함수가 된다고요. 비용함수. 비용함수가 무엇이라고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 오차 정도를 의미한다고요. 즉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용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냥 그것을 비용함수로 쓰는 게 아니라 혹은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비용함수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n분의 1을 곱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나 제곱이나 모두 플러스잖아요. 걔네들을 다 더한 값이 일반적으로 커지겠죠. 무엇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에 따라서. 여기서는 n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가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값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n분의 1을 곱해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비용함수가 될 수 있고 얘가 또 다른 비용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이 비용함수예요. 비용함수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 즉 전체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는 비용함수의 값을 어떻게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될까요? 얘가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니까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다 더해서 그거를 n으로 나눠서 표현이 되는 비용함수는 뭐라고 불리냐면 mean absolute errors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서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걔를 비용함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mean squared errors라고 합니다. 줄여서 MSE라고 하고요. 얘는 MAE라고 하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일반적인 비용함수로 더 많이 사용이 될까요? 네, MSE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비용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랑 제곱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 미분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네,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MSE를 비용 함수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힌트 정보랑 정답 정보가 모두 있는 학습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X랑 Y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 X랑 Y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이 된 관계 정보를 어디에 적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종속 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맞을까요? 자, 학습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한다고요? 기계학습 알고리즘,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수학적인 모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자,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X랑 Y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관계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값을 찾아야 하는 거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최저값을 찾아야 하는 거죠.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어디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요? 비용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비용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비용함수를 어떻게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그게 최저값이 된다고요?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걔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됩니다. 자, 비용함수는 나중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뭐에 대한 펑션이냐면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에요. 즉 비용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그 값을 모르는 미지수는 파라미터밖에 없어요. 즉 파라미터가 어떠한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함수의 값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된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갖고 있는 수학적인 모형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해서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힌트 정보를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게 되면 전체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